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난주의 개략적인 사실들,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 뉴스부터 좀 살펴드리는데요.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먼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뉴스, 첫 번째 뉴스는 한창 진행 중인 행사죠.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정상급 배우와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자 관객들의 환호와 카메라 세례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이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참석 인원이 영화의 전당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인 1,200명으로 제한됐지만 팬데믹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올해 비프는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폐막식과 일반 상영이 취소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사 대부분이 정상화됩니다. 영화 상영도 모두 오프라인 극장에서 이뤄집니다. 축제 본연의 흥과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자, 두 분 모두 영화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화 관련 질문을 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정도 행사라면 정말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보기만 해도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작년 한 해 사실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네. 오늘 올해는 이렇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대라고 봐요. 네네.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국제 행사일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이제 기간이 앞으로 있지만 이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범대가 되리라고 보고. 아마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정영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를 했죠. 한 11월 초 그쯤 되면은 11월 이번 달 말이나 되면은 아마 전국민 집중 율이 70% 이게 네네네. 넘으면 그 시점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가 영상 산업도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련돼서 이런 네네. 것들이 그것도 좋은 발전의 계기로 삼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침체된 지역 경기도 살려야 되고 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행사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행사의 성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되겠지만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잖아요. 적극적인 방역 수칙을 통해서 예정된 행사들이 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축제의 패러다임도 비대면 방식이라든지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이러한 축제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매일매일이에요, 지금이.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가을축제 대표적인 축제죠. 부산 불꽃축제. 요거 연말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불꽃축제도 마찬가지. 결국 못했는데 올해는 더더욱이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영화제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 거리두기가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꽃축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아시다시피 그래요. 거리두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시에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처럼 완전히 못하지는 않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라도 앞서 우리 특보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부산의 불꽃축제가 부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라도 조금씩 열어가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네, 사실 공연업계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공연 산업이 본 피해가 1조 8천억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붕괴시킬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지역 감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좀 세련된 방역 네네. 대책을 통해서 지역 공연업계 그리고 지역 경제 같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럼 탁 깨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꽃축제 할 겁니까? 제가 앞에서 특별 말씀드린 얘기니까, 것처럼 예.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네네.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든 뭐 속단할 수는 없죠. 네. 자, 이번에 보내드릴 뉴스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 민간인 국정원 사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 게 검찰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해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한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 문서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들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취약점을 공략하고 국민적인 거부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인 겁니다.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박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 민간인 사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면서 선거 기간 동안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홍익대 자녀 입시 청탁과 기장군 재산 신고 누락, LCT 특혜 분양 등 박 시장에게 적용된 다른 10여 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이제 기소 처분에 대한 뉴스지만 이게 차기 부산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미칠 이 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뭐 크죠, 후폭풍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부산시 다 이런 유사한 걸로 공선법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오세훈 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아마 발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거의 대부분의 의혹도 박형준 시장 부분도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네네. 딱 하나 이 4대강 이런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미칠 영향, 향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15일 날 아마 우리 부산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최대 아마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 내년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게 1심 판결이 이제 선거 전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방선거 전에. 그렇죠. 네. 있으면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천 여부가 확 달라질 겁니다. 아마 유죄 판결이 되면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그 유사한 조항이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아쉬운 거는 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건 부산시 공직사회 자체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건 빨리 좀 결론은 빨리 맺어서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부산시정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박형준 시정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그리고 장기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부산시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시정이 좀 더 동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책임지고 묵묵히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피의자로 분류된 총 7건 중에서 한 건, 그것도 정치적으로 공방이 큰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박형준 시정 입장에서는 계속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가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정책을 끌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치적이 아니다, 정치적이다라는 말씀들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한진중공업에 굉장히 경사가 터졌습니다. 관련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6년 만에 상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일 유럽 선사와 5,500TU급 컨테이너 선박 4척을 계약한 겁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자본 잠식 여파로 지난 2016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이래 상선 분야에선 별다른 수주 활동이 없었습니다. 조선업 불황기가 수년간 찾아온 데다 채권단 차원에서 국내 조선소 간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한진중공업의 상선 수주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면서 경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계약을 계기로 상선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부산 최대 기업으로서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 조선소 부지 개발을 위해 일부러 수주 잔량을 줄일 것이라는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상선 수주입니다. 상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보님, 네.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점이 있잖아요. 뭐 특수선이라든지 뭐 해군 함정 이런 분야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상선 시장 수주에 진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지금 아마 해상 운임을 저희가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네네. 이 SCFI라고 불리는 지수가 21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시장에 이제 한진중공업도 발을 내디뎠다. 특히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인수합병 과정에서 설마 한진중공업 인수한 새로운 회사가 부동산으로 해서 개발 이익을 편취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는 게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를 기초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말 민간 기업으로 거듭나는 뭔가 네. 다 안정돼서 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세간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부호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한진중공업이라는 자체가 1937년도에 국내 최초의 조선소입니다.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마 협력업체도 100개 이상 되고 뭐 고용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큰 기업인데 조선 산업의 그 연방 효과 이런 걸 따지면 부산이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 들어올 때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절대
이게 조선산업의 유지, 고용 유지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일체 없다. 뭐 이런 전제를 두고 계속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우리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을 하는 업체가 인수합병 기업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지금 조선업 제대로 하겠냐는 불식의 계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소형 이런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내척하고 이제 앞으로 좀 하겠죠. 이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불식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건 지역사회에서 그걸 유심히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한진중앙과 협업을 해서 제대로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특보님께 발언 기회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한진중공업의 부산 경제의 버팀목이죠. 또 한진중공업 자체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기자재 산업들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당초 시민 또는 다양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선업의 그리고 고용 유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그리고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했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선사가 부산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조선사라면 더더욱 부산시의 경사겠죠. 이 경사가 계속 경사로 좀 이어졌으면 한 바람 부산 시민으로서 가져봅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거기에 메가시티까지 더해서 논의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한 문제들, 수도권의 비대화, 그리고 지방의 소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해결책, 돌파구가 있는지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초희수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이시고요. 신라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주시죠. 자, 부산 초고령 사회 진입, 부산 인구 전망이라는 제목의 감사원 자료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336만 명이던 인구가 2047년에는 263만 명, 2067년에는 191만 명으로 21.7%, 43.2%가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47년 기준으로 기장, 강서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좀 빠른 것 같아서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인구 변화는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인구의 변화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서 인구를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라든지 또 정책적 대응의 좀 미흡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결과에 의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부산의 인구 감소 폭이 3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100년 지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폭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농촌 지역보다도 더 크게 감소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진단할 정도죠.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두 분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 주셔서 한 말씀씩 여쭙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감사원 실태 보고서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50년, 100년 이게 인구 이제 변화상을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47년 자료가 나오는데 100년 후에 2117년에는 부산 인구가 7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인구가 부산 인구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 물론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산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특히나 뭐 한 100년 후에는 우리 고령화율 65세 뭐 50%가 훌쩍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뭐 실기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도 써주셨고 부산이 가장 빨리 없어질 도시다. 뭐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소멸 위험이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멸의
속도와 폭이 지나치게 빠르고 크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100년 후에 전국 지자체, 시군구 중에서 8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오로지 강서구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게 10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라는 그런 실감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이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60년대 20.8%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020년 50.1%를 기록했고요. 2047년에는 51.6%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OECD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12.5%, 프랑스가 18.8%, 일본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 OECD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 수도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통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저렇게 한 것인데 저희 제시된 3개국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OECD 국가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그렇게 지난 30년간, 50년간 그렇게 심각하게 집중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굉장히 그 파리권의 집중 때문에 50년대부터 사실 분산 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의 5분의 1에서 과반수를 넘어서는 정말 그 급상승의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정책 대응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미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좀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권 집중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난 30년간 늘어나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를 든다면 아베 내각 같은 데서도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서가 아예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정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이 집적의 이익이라고 하는 과거 패러다임을 너무 이제 좀 즐기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수도권의 모든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 지배계급과 부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전환, 미래에 대한 좀 무책임한 하나의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대응의 실패.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 결과물들을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죠? 그렇죠. 뭐 지방분권 얘기가 이제 어쨌건 간에 전국토 면적이 11.8%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수도권 면적이. 거기에 인구의 50% 이상이 산다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특히나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는 균형 발전,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진정을 시키고 혁신도시 이전 뭐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 뭐 그런 게 수도권 집중도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도돌이 쳇바퀴 도듯이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정책을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요. 이제 뭐 대선이 다 뭐 내년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이 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제일 큰 화두로 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축소 사회는 필연적으로 인구 자본의 집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이고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과거의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민정부 당시에는 OECD 가입을 이유로 또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수도권을 가야지, 수도권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획일화된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원 이제 올해 2021년 7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인구 감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한 게 사실은 수도권의 집중 문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학으로 이제 어떤 연구 업적을 많이 낸 분들의 진단을 보면은 수도권의 집중 때문에 인구가 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한국 사회의 고도의 그 경쟁지향적인 현상. 수도권은 사실은 과밀 때문에 청년층이 몰리지만 높은 주거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느냐.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부족한 거예요. 부산 네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도권의 이런 집중 현상은 한국에 굉장히 권력과 사회의 그 어떤 그 희소 자원들이 집중되는 데 있습니다. 이 진단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1968년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여기에 높은 그 예지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60년대 이 하버드대 출신인 이 사람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볼 때 한국은 너무 정치적 권력들이 다 정점을 향해서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대단히 한국 사회에 참 병폐다.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0년대보다는 훨씬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갈수록 비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대응력이 정책적 대응력 그냥 국고보조금 좀 받으려는 이 정도의 미온적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현실적으로 됩니다. 지금 권력 구조 자체가 이제 꼭집장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소용돌이로 보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은 그냥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깨지 못하는. 그럼 제도를 좀 깨야 된다는 말씀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추후에 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교육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결국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 다 뭐 서울 수도권에 가고 또 교육도 여기서 뭐 고등학교 나왔지만 대학을 뭐 서울로 간다거나 여기서 대학 나와도 또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거나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감사원 보고서가 참 저는 기대 이상으로 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감사원 보고서에는 이 한국 사회의 인구의 저출산 문제를 수도권 문제로 보고 있고, 그다음 수도권에 왜 이렇게 집중되느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번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일자리로 나오고, 2번이 뭐로 나오면 교육의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정확한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초임과 10년 이후의 임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영남권이 수도권 다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임금의 격차가 수도권과 벌어질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급의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이름하여 인구 소멸 구조도입니다. 자, 지역 청년 인구 유출. 그러니까 지역 청년 인구가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화 경쟁 심화, 비혼 만원 증가, 출산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은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고령화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하고 만다. 이게 단순한 구조지만 작금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표인 것 같아서요. 말씀 여쭐까요? 네. 예,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누군가를 끊어야 되는데 아무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청년과 뭐 일자리와 교육 문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그 서울 소재 그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특집을 낸 걸 이제 첫 호가 뭐냐면은 수도권의 청년들이 판교 기흥 라인이라는 걸 생성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성남시에 대장동 사건이 난리가 났죠. 네네. 대장동 엄청난 집값이 올라가게 됐는데
무리수가 많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실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남은 판교 밸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밸리가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현재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제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엄청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니까 지역의 인력들을 좋은 인력들을 키울수록 이 좋은 인력들이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역균형 유지를 해봐야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이오라든지 특히 디지털, 그린 산업인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 그것을 전담할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균형 유지를 말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받아줄 민간 업체들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성훈 특보에게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맞습니다. 좀 여쭐게요. 기업 유치 사실은 말처럼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기업을 채워줄 만한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청년들이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평택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주 여건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문화, 교육이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세제, 예를 들어 법인세를 감면을 하고 예타를 면제를 하고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방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요원하지 않을까. 그 여담입니다만 그 시장 후보로 나오셨을 때. 예, 저 대기업 유치한다고 S그룹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특보시니까 지금 그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뭐 외자 유치 1호 기업부터 해서 또 대기업들을 지금 유치하는데 실적을 내고는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최근에 쿠팡이나 그리고 BGF와 같은 그런 대기업 물류센터도 유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부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R&D 센터 등을 건립을 하는 등 다양한 그런 유치 작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기업들이 몇 조 원이 넘는 그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대리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 요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양여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건지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 지방에 이제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제도가 발표를 했죠. 이제 워낙 뭐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법으로 다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종의 기금 이런 지방 소멸에 대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의 재원은 국가 일반 회계에서 준다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여금 제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한 10년간 이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를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재원은 주겠다는 겁니다. 한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여력이 좋은 한 30여 개 빼고 한 200여 개의 지자체에 매년 한 500억 규모의 이런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참 돈을 준다고 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드는데 이 돈을 물론 뭐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겠죠. 낫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도 저희 지방 소멸과 관련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이런 걸 다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들이 국가의 재정 지원, 뭐 이런 특례,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생각이 이 좀 제도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원심력과 구심력. 예. 네. 단순히 돈을 준다는 것보다는 원심력이라는 건 내 미는 힘이죠. 네. 밀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미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땡기는 구심력은 지방의 몫입니다. 지방의 몫인데 요즘 메가시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땡기는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구심력의 힘을 키워서 메가시티라는 것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뭐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네. 저는 생각에 일본과 좀 먼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일본은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사회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또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그것이 이제 마스다라는 그 총무성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 사람이 다른 이제 요걸 전담하는 부서에 창생부라는 것에 이제 장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엔 재생정도였는데 이제 창생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그 부제가 뭐냐면 마을 사람 일자리입니다. 핵심적 키워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방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한 양예금이라든지 지방 소멸의 이 특별법의 내용이 그야말로 재원 규모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SOC의 생활 SOC 비용이에요. 부산 같은 데는 특별한 혜택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재원은 들어오니까 좀 양예금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원은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빅픽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영국의 또 사례를 보면은 영국은 오랫동안 이제 복합 결핍 지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지역을 진단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나 소득이나 보건 건강이라든지 주거라든지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그 지역들을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오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합리적 정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소멸 지수 하나 달랑 내가지고 주로 제가 볼 때는 도 지역에서 이것이 이제 좀 거세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온적인 저는 이제 부처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저는 실효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물론 이것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이런 그림은 제가 볼 때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네. 대단히 참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미흡한 이런 대응이 아닌가. 이게 이제 차기 정부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은 네네.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진단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소멸 지수 뭐 이렇게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정책에 맞게끔 그렇죠. 정책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사람과 관련된 영역을 나누어서 세부화된 정책이 있는데 우린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 하는 정책도 돈 내려보내준다는 이거 외에는 뭐 안에 실질적 내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수원 대표님. 결국 돈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죠.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프로그램들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멸 대응 양여금이라는 지급 대상이 수도권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수도권에도 지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소멸 대응 양여금은 전국에 있는 산재에 있는 도시들, 소멸 위험이 있는 도시들에게는 다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멸하는 도시를 다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돈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응에 썼던 200조 원이 넘는 그 돈처럼 의미 없이 쓰여질 위험이 크고요. 그럴 바에는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와 자원을 집중을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재원 대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하고 또 돈이 1조 원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그리고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지자체 간의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자체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많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특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쇠퇴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인구 소멸이나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닥치는 미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살리려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점 개발이나 압축 도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 관련 뉴스인데 좀 심각합니다. 보시죠.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위권에 든 부산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유일하게 매출 3조 원을 넘겨 전국 118위를 기록했고 부산은행과 한진중공업, 하이투자증권 등이 30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부산 기업은 29곳으로 1년 만에 5개가 줄어 2002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총 매출액도 4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55개사와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였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위상 추락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대 기업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전국 매출액 비중이 87%나 되는 반면 부산은 고작 1.2%에 그쳤습니다. 기업 환경 변화는 일자리와 인구 구조 변동에 직결되는 만큼 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인구 절벽 위기에 봉착한 부산으로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적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순위를 매기면 주목을 하는데 100대 기업 안에는 0, 그리고 1000대 기업 안에는 29개. 너무 저조해서 부산만 따져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메가시티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정확한 표현이 이제 메가시티 리전이라 하거나 메가 리전이란 말이 이제 훨씬 더 적합한 말이고 메가시티는 큰 도시의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편의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저는 좋은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적 설계를 한다면은 사회복지 같은 것은 주민에게 가까이서 결정되고 지원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경제와 같은 것은 좀 더 광역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추세에서는 저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수소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분야인데 부울경 간에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바람직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18년만 하더라도 34개 기업이 1000대 기업 안에 들었는데 또 그 사이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이제 낮은 상황이고 기업 수는 조금 높은 편인데 저는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우리 박특보님께서 이제 후보로 나오셨을 때부터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유치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부산 시정에서 그래도 서병수 시장이 제 기한 동안에는 그래도 기업 유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시장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저는 결국은 여기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도 부울경에 있어서는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주는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테크노폴리스와 같은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80년대 이제 테크노폴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기관들 과학기술 분야를 흩어놨어요. 과학기술 분야. 예.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 거점이라고 만드는 이름을 전환 발전이 되는데 이런 한계가 전역에 걸쳐져 있고 파리권에 입지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도 있고 독일도 분권화된 체제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기업 유치, 저는 오랫동안 부산 시정을 봤지만 네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결국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도시 같은 걸 하되 이 중에 과학기술 인프라들을 흩어서 이제 전국에 분산시키는 해야
이거 만들고 계획해서 만드는 기간 동안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난 뒤 2019년에 완료가 됐어요. 대략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런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공 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R&D 관련한 기관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펼치면 그만큼 가능성들이 더 그렇죠. 많아진다. 지금은 이제 대전환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 있죠. 그린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정적인 게 저는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가시티 관련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부울경 광역연합이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부울경이 하나의 지자체가 된다는 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거는 뭐 주민에 대한 투표라든지 의견 수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게 이제 광역연합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메가시티 플랜입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저는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부울경 자체는 산업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조선, 뭐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산업들이 특화되게 발전이 돼 있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수소경제 체제로 바뀌면 이 모든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기업을 가지고 온다는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플랜을 통해서 광역연합이 적절한 지역별 역할 분담과 임무 부여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새로운 경제체제 전환 시기에 좋은 그 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박특보님? 네. 사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간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1,000만 명 이상 메가 리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는 우리 부울경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1000대 기업 중에 들어있는 우리 부산의 기업들의 업종을 보게 되면 고부가가치, 요즘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파리, 프랑스에서 진행했던 그런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전략 중에 R&D,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들을 지방에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정책들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 그리고 이게 왜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지에 대한 것까지는 이제 생각이 미친 것 같아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생각에 지금은 대전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하고 한데 지금 이제 아까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특별 양력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릴리프 긴급 구제 차원의 정책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빅픽처를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번영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림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력임과 같은 긴급 구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지역에서 오히려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좀 생각하는 K-테크노폴리스 같은 것이고 이거는 공공에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초이수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이시면서 신라대 교수시고요. 변상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지난 30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방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실패담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관주의나 냉소주의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당장 큰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라도 무언가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 첨언을 좀 해봅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